조선시대 궁궐 왕의 침전에는 수십 명의 시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준비하는 건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었어요. 승은을 입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철저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가적 의례였거든요. 왕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조차 기록되고 관리되고 감시받았던 조선 왕조. 오늘은 역사책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했던 왕실의 은밀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시대 왕의 하루는 철저하게 관리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모든 일정이 기록되고 보고되었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절차를 필요로 했던 것이 바로 승은이라 불리는 동침 의식이었어요. 승은, 이 단어는 왕의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잠자리를 함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왕실의 대를 잇는 후사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적 사안으로 여겨졌던 거죠. 기록에 따르면 왕의 침전을 관리하는 상궁과 나인들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다고 해요. 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침구를 관리하는 사람, 왕의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 동침 일정을 기록하는 사람까지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던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승은 상궁이라는 직책이에요. 이 상궁은 왕의 동침 일정을 총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였죠. 누가 언제 승은을 입을지, 왕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후궁들의 생리 주기는 어떤지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했어요. 승은을 입기 위한 준비는 보통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정화의식에 가까웠죠. 먼저 선택된 후궁이나 나인은 별도의 처소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특별한 음식을 먹고 약재로 목욕을 했죠. 기록에는 침향, 백단향, 용례향 등의 귀한 향료를 넣은 물로 목욕제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목욕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의녀들이 건강 상태를 철저히 검진했죠. 혹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은 없는지, 임신 가능성은 있는지, 생리 주기는 어떤지까지 세밀하게 체크했어요. 왕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으니까요. 또한 이 기간 동안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일체 금지되었어요. 대신 보약 성분의 음식을 먹었죠. 인삼, 녹용, 오미자 등이 들어간 특별식이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금기 사항 목록이에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 기간 동안 후궁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최소화해야 했고 부정한 것을 보거나 듣지 말아야 했다고 해요. 심지어 나쁜 꿈을 꾸면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했죠. 드디어 승은의 날이 밝았어요. 하지만 실제 동침은 저녁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죠. 그 전까지도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오후가 되면 후궁은 다시 한번 목욕을 했어요. 이번엔 더 정성스럽게, 더 꼼꼼하게요. 머리를 감고 말리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그 다음은 의상과 화장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복장을 입는 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단정하고 소박한 옷차림이 기본이었어요. 과도한 장신구나 진한 화장은 금지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왕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것도 몸에 지니지 말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날카로운 비녀, 독이 묻을 수 있는 화장품, 심지어 향이 너무 강한 것도 피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본격적인 긴장이 시작되었어요. 왕이 저녁 수라를 드시는 동안 후궁은 대기 처소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았죠. 상궁들이 다시 한번 몸 상태를 확인하고 옷매무새를 정리해줬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궁궐의 어둠이 깔리면 드디어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후궁이 혼자 왕의 침전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철저한 호위와 감시 속에서 이동했죠. 기록에 따르면 승은 상궁을 비롯한 여러 명의 나인들이 후궁을 에워싸고 움직였다고 해요.
등불을 든 나인, 길을 인도하는 나인, 뒤에서 따라오는 나인까지 작은 행렬을 이루었던 거예요. 이동하는 경로도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 길로나 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통로를 이용했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경로였어요. 왕실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혹시 모를 위해를 막기 위한 보안상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침전 앞에 도착하면 상궁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왕께 고했어요.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모시고 왔사옵니다. 왕의 허락이 떨어지면 그제야 후궁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침전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도 절차는 계속되었어요. 후궁은 먼저 왕께 큰 절을 올렸죠. 그리고 상궁의 안내에 따라 특정 위치에 섰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상궁과 내시들은 침전을 완전히 나가지 않았어요. 문 바로 방, 복도 그리고 인접한 작은 방에서 대기했죠. 왕이 급히 부르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거리였냐면 문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상궁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왕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응답해야 했거든요. 또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역할도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승은 상궁은 특별한 임무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시간을 재는 것이었죠. 왕이 너무 오래 동침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 지나면 은근히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이 시간을 재는 방법이 매우 독특했다고 해요. 특수하게 제조된 향을 피웠는데 이 향이 타는 속도가 일정했다는 거예요. 보통 한 자루의 향이 타는데 한 시즌 약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죠. 만약 향이 반 정도 탔는데도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상궁은 조심스럽게 기침을 하거나 작은 소리를 냈다고 해요. 왕에게 시간이 지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던 거죠. 물론 왕이 이를 무시하면 어쩔 수 없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이 관례를 따랐다고 해요. 또한 야사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전해져요. 상궁이 문 밖에서 마마 시각이 깊었사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고하면 그게 시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왕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죠. 침전 안에는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촛불이나 작은 등잔 정도였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밝으면 왕이 편히 쉬실 수 없고 너무 어두우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후궁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문 밖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시간까지 재어지고 모든 게 기록될 거라는 걸 알면서 말이에요. 프라이버시라고는 전혀 없었던 거죠. 동침이 끝나면 절차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시작되었죠. 바로 기록이에요. 승은 상궁은 즉시 승은 청등록이라는 장부를 꺼냈어요. 그리고 매우 상세한 내용을 기록했죠. 첫째, 날짜와 시간이었어요. 숙종 20년 1694년 10월 15일 밤 자시, 밤 11시 새벽 1시처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날짜는 물론이고 시즌까지 명확히 남겼죠. 둘째, 누가 승은을 입었는지 기록했어요. 숙빈 최씨 승은 이런 식으로요. 후궁의 신분과 이름을 정확히 적었어요. 셋째, 왕의 상태를 기록했어요. 건강 상태는 어땠는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지까지 체크했죠. 용체 강령하시옵고라는 식의 표현이 들어갔어요.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동침 시간이었어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향 한 자루가 얼마나 탔는지, 즉 얼마나 오래 동침했는지도 기록했다고 해요. 향 반자루 정도 약 1시간 이런 식으로요. 이 기록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후사 문제 때문이에요. 만약 그 후궁이 임신을 하면 정확히 언제 임신된 것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280일을 역산해서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고 실제로 그 시기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나면 정통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록 때문에 왕자의 적통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승은 기록과 출산일이 맞지 않으면 의심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자료였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왕의 건강 관리였어요. 의관들은 이 기록을 보고 왕이 너무 자주 동침하는 건 아닌지, 건강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체크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동침하면 의관들이 걱정했다고 해요. 용체를 보존하셔야 하옵니다라며 왕께 절제를 권하기도 했죠. 특히 나이 드신 왕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왕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했어요. 재미있는 건 이 기록이 너무 상세해서 후대 학자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실록만큼이나 자세한 기록이거든요. 왕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해요. 후궁이 침전을 나올 때도 절차가 있었어요. 다시 상궁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죠. 이때도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경로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의녀의 검진을 받았어요.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확인했던 거예요. 이것도 역시 기록으로 남겼죠. 만약 후궁이 임신 가능성을 보이면 그때부터는 훨씬 더 철저한 관리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의녀가 맥을 짚고 식사와 수면, 감정 상태까지 모두 기록했죠. 왕실의 후사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왕에게는 왕비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어떻게 스케줄을 관리했을까요? 기본 원칙은 명확했어요. 왕비가 최우선이었죠. 매달 특정 날에는 반드시 왕비와 동침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건 왕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죠. 그 다음이 후궁들이었어요. 여기서도 순서가 있었어요. 빈, 귀인, 소의, 수계 등 품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졌죠. 하지만 이게 기계적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승은 상궁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스케줄을 짰어요. 각 후궁의 건강 상태, 생리 주기, 임신 가능성, 그리고 왕의 선호도까지요. 심지어 계절과 날씨, 왕의 정치 일정까지 감안했다고 해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상궁들 사이에서 이 스케줄 관리는 매우 중요한 권력이었다고 해요. 누구를 언제 왕께 보내느냐에 따라 궁궐의 권력 판도가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어떤 상궁은 특정 후궁과 결탁해서 그 후궁이 더 자주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이게 들통나면 엄청난 처벌을 받았지만요. 이렇게 철저한 시스템 속에서도 후궁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는 것, 그리고 왕자를 낳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친정 가문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어떤 후궁들은 승은을 입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상궁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의녀를 매수하기도 했죠. 또 어떤 후궁은 왕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한 재주를 익히기도 했어요. 시를 짓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서예를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 경쟁은 때로 위험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야사에는 다른 후궁을 모함하거나 심지어 해코지를 하려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이런 일이 발각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지만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특히 왕자를 낳은 후궁과 그렇지 못한 후궁 사이의 격차는 컸어요. 왕자를 낳으면 품계가 올라갔고 더 좋은 처소를 받았죠. 무엇보다 왕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반대로 오랫동안 승은을 입지 못하는 후궁도 있었어요. 이들은 궁궐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지만 외롭게 살아가야 했죠. 어떤 후궁은 평생 단 한 번도 왕을 만나지 못하고 늙어갔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있었지만 왕들마다 동침에 대한 태도는 달랐어요. 어떤 왕들은 정해진 규칙을 철저히 따랐어요. 왕비와 후궁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고 승은 상궁의 관리를 받아들였죠. 이런 왕들은 개인적 감정보다는 국가와 왕실의 안정을 우선시했던 거예요. 반면 어떤 왕들은 특정 후궁만을 총애했어요. 이렇게 되면 궁궐 안에서 권력의 불균형이 생겼죠.
총애받는 후궁의 친정 가문이 힘을 얻게 되고 다른 후궁들은 소외되었어요. 이게 심해지면 외척의 발호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또 어떤 왕들은 동침 자체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왕도 한 인간이었으니까요. 끊임없이 후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여러 여성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쌓이면 피곤할 수밖에 없었죠. 기록에 따르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서 동침을 꺼리는 왕들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신하들은 끊임없이 후사를 권했어요. 왕위 계승이 불안정하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후궁들의 마음도 복잡했을 거예요. 승은을 입는다는 건 영광이면서도 두려움이었죠. 들려오는 얘기로는 어떤 후궁은 고향에 정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강제로 궁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는 더욱 비극적이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동침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의학적 관리예요. 내의원의 의관들과 의녀들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먼저 동침 전에는 왕과 후궁 모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특히 전염병에 대한 검사가 철저했죠. 당시에는 두창이나 홍역 같은 전염병이 무서웠거든요. 왕의 경우 정력을 돋우는 약을 복용하기도 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녹용, 인삼, 육종용 같은 약재들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게 과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서 의관들이 신중하게 처방했죠.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약을 먹었어요. 당귀, 천궁, 숙지황 같은 한약재들이 사용되었죠. 또 피부를 좋게 하고 채취를 없애는 약도 복용했어요. 동침 후에는 더 철저한 관리가 이어졌어요. 특히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녀들이 매일 후궁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맥을 짚고 소변을 검사하고 식욕과 잠자리 상태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만약 임신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시작되었어요. 태교에 좋은 음식, 안정을 위한 처방, 심지어 마음가짐까지 관리했어요. 왕자나 공주를 건강하게 낳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왕의 침전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설계된 특별한 공간이었죠. 먼저 침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왕이 머무는 중심 공간, 상궁들이 대기하는 외곽 공간, 그리고 비상실을 대비한 통로들이요. 중심 공간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어요. 적당한 크기의 방 하나 정도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최고급 가구와 침구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비단 이불, 옥으로 만든 베개, 금으로 장식한 병풍 같은 것들이요. 재미있는 건 온돌 구조예요. 침전의 온돌은 일반 가옥과 달리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어요.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됐거든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담 라인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특별한 장치들이 있었어요. 들려오는 얘기로는 비상시를 대비한 비밀 통로나 숨겨진 문들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 화재나 침입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왕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또한 침전 주변에는 엄격한 경비 체계가 갖춰져 있었어요. 낮에는 내시와 상궁들이, 밤에는 무관들까지 배치되어 24시간 경계를 섰어요. 누구도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었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동침과 관련해서 많은 금기와 미신을 믿었어요. 첫째, 날짜에 대한 금기가 있었어요. 흉한 날이나 제사날, 국상 기간에는 동침이 금지되었죠. 또 일식이나 월식이 있는 날도 피했어요. 하늘의 징조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째, 방향에 대한 미신이 있었어요. 머리를 어느 방향으로 두고 자느냐가 중요하다고 믿었죠. 보통은 남향이나 동향을 선호했어요. 양기가 강한 방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셋째, 음식에 관한 금기도 많았어요. 동침 전에는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믿었죠. 냄새가 강한 음식,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차가운 성질의 음식 같은 것들이요. 넷째,
꿈에 대한 해석이 중요했어요. 동침 전후에 꾼 꿈이 길몽인지 흉몽인지 판단했어요. 용이나 호랑이가 나오면 아들을 낳을 징조라고 했고 꽃이나 보석이 나오면 딸을 낳을 거라고 했죠. 이런 미신들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특히 왕실에서는 더욱 그랬죠. 모든 일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침은 단순한 사생활을 넘어서 권력의 도구가 되었어요. 외척 세력은 자신들의 딸이나 친척을 후궁으로 들여보내려고 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왕자를 낳으면 그 집안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 외척의 발언은 큰 문제였죠. 반대로 왕은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집안의 여성들을 후궁으로 삼기도 했어요.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였죠. 신하들도 왕의 동침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후사가 없을 때는 더욱 그랬죠. 신하들은 왕께 자주 동침을 권했어요. 대를 이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옵니다라면서요. 하지만 이게 때로는 왕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어요. 왕도 한 인간인데 자신의 감정이나 선호와 관계없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특히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압박이 심했어요. 신하들은 후궁들이 아들을 낳기를 기대했죠. 이건 왕비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어요. 왕실 여성들 사이의 갈등도 여기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죠. 역사책에는 여러 흥미로운 동침 관련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조선 초기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이야기가 유명해요. 두 사람은 금슬이 매우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헌왕후는 1446년 승하했고 세종은 그로부터 4년 후인 1450년 승하했죠. 연산군 때는 동침 제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연산군은 정해진 절차를 무시했어요. 승은 상궁의 관리도 거부하고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했죠. 그는 궁녀들을 함부로 가까이 했고 심지어 양반가의 부녀자들까지 궁으로 끌어들였어요. 실록에는 음란무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인조 때도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1645년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온 후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인조는 세자빈 강씨를 의심했고 결국 1646년 강씨를 사사했죠. 이 사건은 동침과 후사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역사책의 건조한 기록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감정들을 보여줘요. 왕도 왕비도 후궁도 모두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이런 동침 제도가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왕실의 후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적통 왕자가 없으면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또한 이런 철저한 기록과 관리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그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승은청 등록 같은 자료들은 조선시대 왕실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되었죠. 물론 그 안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시스템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왕의 침소로 불려가야 했고 평생을 궁궐 안에 갇혀 살아야 했으니까요. 특히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한 후궁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을 거예요. 젊은 나이에 궁으로 들어와서 단 한 번도 왕을 만나지 못하고 늙어간 여성들. 그들의 외로움과 좌절은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왕실의 동침 절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화려한 장면들 뒤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승은이라는 한 단어 안에 국가의 운명, 가문의 영광, 그리고 한 개인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었던 거죠. 왕도 자유롭지 못했고 후궁들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화려해 보이는 궁궐 생활이 실제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